네. 제 4부 조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제 그 외국어가 나와서 쪼끔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제가 되도록이면 쪼끔씩 쉽게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한국에는 은, 이가 을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조사들이 있죠, 격조사들이. 근데 이 격조사들이 그 몽골계 언어나 투르크계 언어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그 한국의 단어나 아까 그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는 투르크계의 성향이 한국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언어적 성향으로 들어가 보면요, 또 몽골어적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은는이가 해당하는 이 격조사들이 투르크계 언어보다는 오히려 몽골어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씩 보겠는데, 자, 은는 카자흐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어에는 있는데 일본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일본에서는 뭐 고레와 와타시노 모노 데와 나이 그래 가지고 와라는 걸 써요. 그걸 한국에서 은이라고 발음하고 하는데 이 몽골어에서도 똑같이 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라는 거는 몽골 말로 엔입니다. 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엔은이에요. 엔은 그다음 내 게 아니다. 미니흐 비시 그래 가지고 미니흐 하는 게 내 것이라는 거고 비시 이게 아니다예요. 이거 아닐 비자랑 관계 있는 한자입니다. 그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은 미니흐 비시 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은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강조예요.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학생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일 때 "나는 선생님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거잖아요. 뭐 "나는 아니다." 뭐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특정 하나를 강조할 때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몽골어에서도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 요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몽골어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 좀 우리가 쓰는 그 사용 용법이랑 좀 많이 벗어나서요. 저는 일단은 없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워지니까 제가 빼겠는데 어쨌든 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타시가 야리마스 그래 가지고 한국어, 일본어에는 양쪽에 다 가가 이게 있죠. 사실 한국에 가장 가까운 언어는 일본어예요. 그다음으로 이제 가까운 언어는 만주어로 추정이 되지만 제가 만주어를 모르는 관계로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는 한국어, 일본어에는 있다. 그리고 을을 이게 나오죠. 을을. 이 을을은요. 여기 보면 어떠냐 그 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익. 몽골 말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해서 을 하고 들어가죠. 이게 일본어에서는 오로 씁니다. 고항오 다베마스. 그래서 오, 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게 익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홀릭 이데흐 해 가지고 밥을 먹다라고 해서 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 을, 오 해서 뭔가 비슷하게 발음이 전개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카자흐어는 다릅니다. 그래 갖고 여기다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로 간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여기 그 "집으로 갑니다." 그거를 일본어로는 이에니 가에리마 이에니 이키마스 그래 가지고 니를 쓰는데요. 이거는 왜 내가 리을하고 같이 그 니은자 발음을 연결시켜 놨냐면 그 예전에 제가 1 편에서 얘기했죠. 그 발음표를 참조하라고. 니은, 디귿, 리을은 같은 발음 계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랑 한국어의 로는 같은 언어에서 변한 거예요. 자, 근데 몽골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로예요. 집으로 간다 그러면 게르로 야와흐 그래 가지고 게르 집, 로 어디 어디 방향으로 고 야와흐 하면 가다입니다. 그래서 게르로 야와흐 하면 집으로 갑니다예요. 똑같지요. 이 조사까지 똑같다는 건요. 굉장히 그 언어적 치연성이 가깝다는 겁니다. 자, 또 인제 어떤 수단이라는 게 있죠. 뭐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뭐 반찬을 집습니다. 이게 로 이렇게 우리 수단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가 저기 니은, 디귿, 리을 썼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게 데입니다. 데. 뭐 엔피치 데 가키마스 하면 연필로 쓰다. 바스 데 이키마스 그러면은 버스로 갑니다예요. 그때도 이게 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본어의 한국어의 버스로 갑니다의 로와 데는 그래서 그 좀 멀지만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추정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몽골 말로 할 땐 뭐라 그러냐? 아프토부스아르 야와흐 해 가지고 아프토부스 버스라는 소리입니다. 아르라는 거는 어떤 그 수단, 방법을 뜻해요. 야와흐 가다. 그러니까 아프토부스아르 야와흐 하면은 버스로 갑니다예요. 근데 아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로인데
예,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보면 나란말싸미 둥기게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래서 문자와로 그래요. 그거 현대 한국말로 뭡니까? 문자로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중세는 문자와로 그래요. 중세 조선의 와로는 뭐랑 가깝습니까? 지금 몽골의 아르랑 가깝지요. 그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한국의 언어는 어쩌면 몽골어랑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낳게 하지요. 자, 그다음에 어디에서 왔다. 출처죠. 그거 할 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설렁거스 올사스 이르슨 그래 가지고 설렁거스 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울스라는 건 나라예요. 그러니까 설렁거스 울스 하면은 한국. 그다음에 아스라는 건 어디로부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라는 말도 있지만 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 에서랑 아스는 벌써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 이르슨 에서 왔습니다예요. 발음 같죠? 그리고 이제 뭐뭐뭐의 소유격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카자고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 이름은 할 때 이제 믿는 같음 카자고는 그래요. 그래서 응이라는 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아트에서 응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발음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몽골어에서도 비슷해요. 미니네르해서 비에서 나의 하면 미니가 되거든요. 나의 할 때는 그래서 니가 되고 그다음에 엄마 할 때 애지인데 여기서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붙여서 이인 해 갖고 애지인 넬 해 가지고 어머니 이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인, 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한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 근데 일본어에서는 노지요. 와타시 노 나마에 그래서 노. 그러니까 한국말의 노와 의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카자흐와 몽골어의 소유격을 보면요. 이응 계열의 발음과 니은 계열의 발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가 저 북방기 언어에서 갈라질 때 각자 니은과 이응 계열의 발음으로 그 발음을 취하면서 소유격의 격조사의 발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자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러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소유격에 니은 계열의 발음과 이응 계열의 발음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서 각각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봤을 때 이게 원래 발음은요, 복자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아까 훈민정음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사각형친 부분을 보십시오. 이상한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발음들입니다. 이거 HWP나 그다음에 워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자음이 이렇게 배열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 이거 발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글자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왜냐 문헌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몽골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어가 지금의 발음을 가지게 된 거는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일제 시대 때 겪었잖아요.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문자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어떤 표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받으면서 일본식 발음 체계로 발음이 단순화되면서 중세 조선 시대 때까지 있었던 그런 복잡한 발음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몽골에서 지금 몽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발음이에요. 카자흐는 괜찮습니다. 카자흐는요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발음이 한국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카자흐, 일본어는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추가로 하면 되지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일본 방송 봐도 못 알아들어도 발음은 알아듣는 경우 많죠. 그런 식으로 카자흐 방송 보면요. 못 알아들어도 발음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이 몽골어 같은 경우는요. 안 들립니다. 지금도 안 들려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 복자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기역 발음처럼 들리고 어쩔 때는 희역 발음처럼 들리고 막 두세 개의 발음이 동시에 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도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느낀 게 '야, 이거 몽골어를 갖다가 지금처럼 러시아 키릴 문자로 쓰지 말고 차라리 중세 훈민정음을 쓰면은 한국 사람들도 배우기 정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복자음이 한국에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몇 가지를 제시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의 읽다, 책을 읽다죠. 이게 카자흐에서는 오쿠입니다. 오쿠. 그러니까 읽다와 오쿠는 닮아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온시흐 해 가지고 비스무리한데 쪼끔 다릅니다. 왜냐면 오쿠에는 기역인데 온시흐 할 때 시읒이 나와요. 일본말에서는 요모. 그래서 다 보면은 하나의 언어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뭔가 쪼금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을 기역 발음이 있죠? 이거 뭐라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읽다 할 때는 앞에 리을만 취합니다. 그래서 읽다 그래요. 근데 동물의 닭은요 뭐라 그러죠? 달 이러지 않죠? 닭 그럽니다. 앞에 리을 발음 안 하고 기역 발음을 해요. 그럼 여기 규칙이 있어요? 없죠. 뭐 어떻게 뭐 우리나라 한국 그 한글이 뭐 음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뭐 이따위가 다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음이 재현이 안 되고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리을 기역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저도 뭔지 모릅니다. 리을 기억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하지만 오늘날 현대 한국어는요. 발음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앞에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뒤에 발음을 이러면서 표기는 같은데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런 글자들이죠. 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이거 진짜 난해한데. 읽다 뭐 이런 거 할 때 아마 발음이 저런 받침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훈민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막 저런 식으로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런 복잡한 발음이 존재하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현재 우리가 쓰는 언어들의 그 발음이 단순화되면서 이렇게 각자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발음을 취하면서 뭐 읽다, 오크, 온시흐, 요무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 이게 수열이란 단어인데요. LX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은 리을하고 히읗이 지금 발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거 못 읽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들으면 얼추 알아듣겠어. '아 얘가 지금 뭘 말하려는 거다.' 하고. 근데 날 보고 발음해 봐 그러면 못 합니다. 근데 이 발음들이 어디서 왔냐 물론 지금 몽골에 있어 쓰이고 있는 발음이지만 원래 이런 발음들의 기원은요 티베트입니다. 티베트에서 온 발음이에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몽골어까지만큼은 티베트의 발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한반도 지역까지는 이 발음들이 살아있지는 않고 다만 받침 발음으로 몇 가지가 화석처럼 남아 있죠. 그래서 인제 지배 계급의 혈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지배 계급 혈통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지배 계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오세안 민족이 뭐 지배 계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민족의 개념 현재 우리가 한국이 나면 떠오르는 얼굴들 있죠. 그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보지요.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우리 고주몽 아시죠? 주몽. 요즘 김주몽, 박주몽, 허주몽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는 주몽이라는 이름을 안 쓸까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구려의 건국의 그 시조로 나오는데 왜 우리는 조몽 주몽이라는 이름을 안 쓰죠?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그 몽골 가면 무진장 많습니다. 몽골에 철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철몬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아마 주몽의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그 동명성왕이라고도 불렸다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동명성왕이라는 게 저기 뭐야 그 부여의 동명성 이름을 본따 왔다 하는데 원래 동명성왕 자체도 원래 투맨한 해 가지고 투맨한이라는 이름을 동명성왕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어쨌든 동명성왕에서는 뭡니까? 동쪽의 밝은 별의 왕. 그럼 뭐예요? 금성이지. 철몬이 뭔지 아십니까? 금성이란 말입니다. 금성이라는 별의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으로 써요. 철몬이라고. 그리고 주몽은 추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철몬이라는 이름의 애칭이 처모예요. 똑같네 그러면. 그러면은 주몽이라는 이름은 몽골어 철몬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유리왕. 유리왕은요. 누리 또는 누르라고 읽지요 그쪽에서. 그래서 누르라는 이름을 갖고 이름을 만드는 사람들은 북방 민족 중에 많았죠. 누르하치, 누르술탄, 누를란 뭐 이런 식으로 누르라는 이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북방계 이름이네. 여러분 김누르라는 사람 봤어요? 물론 누리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요즘 한글 이름 할 때 뭐 박누리 이런 식으로 온누리.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이러한 이름들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다음 고구려 3대 왕, 대무신 왕. 이거 그냥 태무진이죠, 태무진. 볼 것도 없죠.
그리고 근초고왕. 여러분 근초고왕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근초고왕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어학자가 찾았는데 근이라는 말은 한국말의 크다의 말과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 아하. 오케이.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초고는 뭐예요? 근데 초고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하더라고요. 고거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저기 그 좀 뚱뚱한 남자 가수죠. 여기 두친 두라는 거는 노래를 뜻하는 거예요. 두친 친 노래를 부르는 자 즉 가수인데 초고라고 써 있죠. 사람 이름이에요. 근초고. 원래 초고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아 이게 다말한 말밖에 생각이 안 나냐. 아 전구. 전구 밝기 얘기할 때 우리가 촉이라 그러죠. 몇 촉 몇 촉. 그쵸? 이 초고라는 말이 바로 그 촉이에요. 왜냐? 이 초고라는 말이 몽골말로 빛이란 말이거든요. 광명. 그러니까 근초고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빛이에요. 태양왕이라는 상징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근초고왕이라는 건 뭐예요? 큰 빛의 왕, 태양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몽골어조 요소가 있어요. 자, 또 볼까요? 고구려의 유명했던 왕 을지문덕. 을지라는 성씨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앞에 거만 딱 따갖고 을씨라는 성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을지가 하나의 성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몽골에 있으니까. 을지시가 그대로 몽골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제 친구 중에도 을지시만 해. 을지바트, 을지바야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은 을지문덕의 이 성씨도 몽골인들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덕 모돈입니다. 이거는 나무목. 우리가 묵돌선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흉노의 왕. 이 묵돌이 바로 몽골 발음일 때 모돈이라고 얘기해요. 모돈. 이 모돈이 나무 목자랑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도 나무예요. 그래서 백제 왕씨들 중에 목씨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 목씨를 갖다 목으로 발음 안 하고 원래 모던이라 발음했을 거예요. 묵돌이죠, 묵돌. 이게 흉노족의 그 귀족들이랑 상관이 있는 이름들이죠. 그리고 바보 온달, 온다르라고 있죠. 온다르. 이 부리아트족의 성씨입니다. 부리아트도 몽골의 그 친척계의 민족이에요.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엥흐 온다르. 뭐예요? 그 평화로운 뭐 온달? 뭐 어쨌든 뭐 그런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쓰인다는 거. 몽골에도 있고 그다음 부리아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테자 이런 거 비료 얘기하죠. 베르. 베르라는 거는 뭐 카자흐로 하면 늑대라는 이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몽골에도 보면 베르테라고 해가지고 그 베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름을 쓰거든요. 베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화왕 큰모 같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그 최초의 수도 이름 홀승골 이거 헛수고라고 이름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구려랑 백제의 그 왕들의 이름이나 지명들을 보면요. 몽골어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고구려의 백제, 여제 연합은 끼리끼리 뭉친 거라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부터 아직 신라가 아직 안 나오는구나. 고구려 먼저 끝낼게요. 이 고구려 관직명에도 보면은 이 뭐 대대로, 태대형 이런 식으로 태대, 대대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뭐냐? 이것도 몽골어입니다. 대드란 말은 몽골 말로 해서 최고의 그 사부이라고 써 있는데 그 굉장히 최상의 높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후 에딘자스긴 데드소르골 그래 가지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산후, 산이 뭐냐? 계산산자입니다. 계산산자. 그러니까 산후 그건 산자라는 소리예요. 계산하는 것, 계산하는 자. 이거 후는 아들 자자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북이라고 하나요? 회계? 그런 거. 에딘자스긴이라는 건 경제예요. 그러니까 회계, 경제, 뭐 단과대학, 대소로 그래서 단과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쓰입니다. 그게 태대양 할 때 태대, 대대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몽골에서 쓰이는 대드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또 몽골어 나오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언어에서는요, 몽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신라 가야는 어땠느냐?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이 조금 달라요. 이게 섞이긴 했지만 조금 달라. 예를 들어서 박혁거서의 어머니라는 파소 부인, 파소. 이거는 무당을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터키에는 파샤가 있습니다. 그 케말 파샤에서 아타투르크라고 나오죠. 그 파샤란 말은 원래 그 무당의 이름이에요. 그 파샤를 카자흐에서는 박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박수무당이라고 부르죠. 그 박수. 그게 바로 카자흐의 박수예요. 바로 샤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몽골에서는 박시라 부르죠. 근데 이 박스라는 무당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당 있죠. 요즘 뭐 점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신을 받아서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보라고 할 수 있어요. 보. 나중에 박혁화 할 때 나올 테지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교적 개념의 무당이고, 이 박스, 파샤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면요, 이 무당은요 뭔가 지식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수예요. 실질적으로 몽골에서 박스, 여기 박씨라 써놨죠. 이 박씨는 교수란 뜻입니다. 몽골에서는 박씨가 교수예요. 왜? 학자가 원래 샤먼이거든요. 맨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천문학, 관측학,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발달시켰거든요. 근데 이 지식인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몽골에서는 박씨 그러면은 교수라는 의미로서 단어가 쓰이죠.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박사입니다. 박사. 무슨 무슨 박사 할 때. 한자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죠. 박혁거세. 이 박혁거세를 갖다 우리나라의 그 박사 양주동 박사가 해석한 거는 뭐 발누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표본 문자 그대로 보면 된다. 박은요 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몽골의 무당을 뜻하는 보예요. 보. 박이란 말은 그냥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자를 봐도 나무 목자의 전복자에서 뭔가 점치는 거랑 관련돼서 샤먼의 냄새가 나죠. 예, 이 박이란 발음 자체가 보예요. 보. 그래서 무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의 박은 무당이란 소리고, 혁이란 말은 한자로는 이게 불글적자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말에 쪽색할 때 쪽입니다. 쪽. 그래서 카자흐에서는 콕, 몽골 말에서는 호흐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에서는 호흐가 아니라 혹이었죠. 혹. 그래서 이 혁이란 말은 파란색인데 또 붉은색. 아, 이거는 또 이게 점성술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발음이 여기서 온 거라는 거. 그다음에 거세 거세한이라는 거는 그 게세르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알 발음이 없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알 발음은 옛날 때 동아시아에서는 발음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지 한국에도 알 발음 없죠. 엘 발음만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영어할 때 알과 엘 발음을 혼동하지 않습니까? 몽골도 그래요. 몽골도 R하고 L 발음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막 합니다. 한국처럼. 그래서 그런 혼동이 일어나는데 옛날 때는 그래서 이런 R 발음이 있을 때는요. 표기를 생략하거나 무구화시키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산, 카일라스 산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수미산이라 부르는데 그 수미산의 원래 발음은 수메르산입니다. 르가 있어요. 근데 르 빠지고 수미산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 게세르한도 르 빠지고 게세한, 즉 거서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만주족도 원래 만주족이 아니라 원래 만주르예요. 만주르. 근데 만주르란 발음이 안 되니까 만주족 이런 식으로 르 발음이 생략되면서 한자 표기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박혁거세 한이라는 말을 오늘날 그 뭐랄까 현대 몽골어로 표현하면은 어, 보혹게세르 한입니다. 그래서 무당, 푸른 거서관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붉은색하고 청색이 겹친다고 했죠? 그게 그 육방성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부국성의 기운을 받아서 뭐 한다는.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 샤머니즘 강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달라 왕이 있었죠. 이거 근데 그 훈족의 아틸라라는 이름도 있었죠. 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제야사학자들은 이 이름을 연계시켜서 신라의 그 아달라 왕은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겁니다. 이 아달라는 건요 일반 명사예요. 그냥 여러 군데서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카작 친구 중에도 아딜라라는 애가 있어요. 저 아딜라 그러면 이게 훈족의 아틸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쓰이는 거예요. 뭐 철수, 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나왔다고 시대순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동조가 이 동음 이인이에요. 이름만 갖고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켈트에서는 그걸 아더라 불렀죠. 우리 아더 왕 전설 있죠? 그 아더. 이 아더가 아딜라, 아틸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마민족의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은 의미는 뭐냐? 곰인간이에요. 옥녀. 이거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그 박혁것의 부인의 이름이 알령 부인인데 알령. 이것도 한국에 없어요. 알령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없어. 김알령, 박알령. 이름 발음 이상해지네. 그렇죠. 없죠. 이건 몽골 이름이에요. 아리언이라 그러죠. 아리언이라는 거는 아름다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고급스럽고 정결하게 아름다운 뭐 고풍스러운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아리언이 나중에 그
독일에서는 아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음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이거 갖고 엄청 뭐 위대한 아리안 민족 막 얘기했죠. 근데 아리안이라는 건 어떤 민족이 아니라 그 신성한 그 샤먼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 종교 종족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고결한 종족 이런 의미. 그래서 실제적으로 몽골 그 여자 이름의 아리언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뭐 히틀러가 아주 틀렸다 보진 않아요. 왜냐 이 아리안족은 백인하고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아마 알령 부인도 백인 여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달라 이미 설명했죠. 아틸라 됐고 박특. 박특은 뭘까요? 밭들입니다. 밭들. 이게 중국 이쪽 그 한자를 쓸 때 르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박특 르 발음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밭들으라고 쓰고 싶은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박특 저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로 공주. 이 야로죠, 야로. 야로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압록강 할 때 압록이 야로입니다. 압록강을 그냥 우리 한자 읽을 때 한국 발음 압록이지만 그거 그 중국 발음 그러니까 즉 만다린 여진어 발음이죠. 그 야로예요, 야로. 야로지앙 그러면 그게 압록강이라는 소리예요. 백마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마공주예요. 에마 부인이네, 에마. 그래서 보십시오. 생김새가 다르죠. 이게 바로 김수로왕의 그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이 딱 보면 전형적인 서역인이에요. 중앙아시아 사람. 왜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덤 주변에 저런 무인들이 서 있다면 저 사람들은 노예일까요? 아니면 높은 귀족 출신일까요? 당연히 귀족 출신입니다. 김수로 왕릉 주변에 호위하는 여러 문신과 무신들은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던 지배계급 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3년 전쯤 부산 가덕도에서 고대인으로 추정되는 유골 40여 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 유골들 7,000년 전쯤의 신석기인들로 확인됐습니다. 발굴 당시 유골의 모습을 보면 반듯하게 누워있기도 하지만 태아처럼 팔다리를 굽혀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굴장이라는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와 생김새까지 특이한 이 신석기인들,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 지층과 유품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견된 가덕도 유골들은 7,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신석기인들로 추정됩니다. 중앙대 연구팀은 1차로 유골 10여 구의 유전자를 분석한 뒤 전혀 예상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들에게서 현대 한국인들에겐 없는 유럽형 유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의 특징 유전자가 우리 땅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덕도 집단과 현대 한민족, 현대 유럽인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전적 유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덕도 유골들의 독특한 매장 방식인 굴장은 독일에서 발견된 매장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한민족의 이동 경로에 대한 그간의 정설과는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가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한반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 민족과의 연관성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ist ein sehr, sehr guter Anlass, die Forschung in Korea weiter voranzutreiben, aber auch bei uns. Und vielleicht ist das eine gute Gelegenheit für zukünftige Kooperationen. 앞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 한민족의 기원뿐 아니라 인류의 이동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자, 보셨죠? 어떻습니까? 우리 그 한국인의 그 지배 계급 중에는요, 외국인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꼭 한국인만 외국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족주의적 민족 사관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바라보니까 모든 걸 다 한국인으로 다 연계시키려고 그러죠. 뭐 단군, 뭐 한인,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 그래프. 여기 스키타이라고 나오죠? 신라의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유골의 DNA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평민 아니죠? 우리 저기 그 경주에는 무덤에서 나온 거니까. 그 왕하고 귀족의 무덤의 DNA인데 스키타인이랑 똑같아요. 중앙아시아에. 벌써 이 사람들이 혈통을 알 수가 있죠. 골품제도 왜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순혈통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에는 조금 더 저쪽 왼쪽 위로 가고 현대 한국에는 좀 더 갑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의 외모가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동양스러워지네요.
원래는 서구적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이랑 결혼하는 거 제가 봤을 땐 그건 잡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이란 이미지, 지금의 우리 얼굴, 옛날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아리안이죠. 이 아리안 혈통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서양인의 외모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왜 지배 계급에 이렇게 혈통이 섞인다든가 외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는 샤머니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삼가 거기서 얘기했죠.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왕위 계승을 어떻게 한다? 장자 계승이 아니라 천통 계승. 즉 어떤 제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섹스를 한 다음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 갖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잡종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샤머니즘에서 추구하는 건요. 그 우생학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보다 더 뛰어난 인종,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회를 이끌어야 보다 사회가 더 진보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거든요. 인종주의학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기했던 우생학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샤머니즘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몽골 유목 민족들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영리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 뭐지 말이라든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겨울에 그냥 밖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추위에서 뒤지거나 말거나 알아서 생존하라 해요. 그러면 개중에 능력 안 된 애들은 뭐 죽기도 하고 뭐 쫄쫄 굶다가 늑대에 잡아먹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애들, 그 아이들이 선택돼 가지고 다시 봄이 되면은 그 살아남은 가축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키웁니다. 즉 뭐예요?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런 식으로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면은 자기들은 다 죽는다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단순히 가축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사회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궁궐 문화 중에 그 하나인 내시 문화죠. 내시 문화 그것도 북방 민족의 문화입니다. 남방 농경 민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방 민족이 이 농경지대를 침략해서 점령한 다음에 그 정복 왕조를 세우고서 궁궐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다 황제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무술이 이런 것들 다 그냥 왕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한 뭐 80명이 부인이었다면서요. 그게 뭐냐면요. 어 뭐랄까 그러면서 궁궐 안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거세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유목민의 풍습이에요. 유목민들 그렇게 예를 들어 양을 키울 때 뭐 수컷 양이 100 마리, 암컷 양이 100 마리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1 대 1로 짝짓기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합니다. 수컷 양 100 마리가 청소년쯤 돼서 인제 발정기가 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동이 봐 가지고 신체 건강하고 튼튼한 양만 남겨 놓고 나머지 양 그 남자 수컷 양들은 전부 거세해 버립니다. 그 새끼를 낳을 권리조차 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월한 수컷만이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생적인 수컷이 그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증식하는데 겨울이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밖에 내놔. 죽으라고. 죽으라고 내는 게 아니죠. 버티라고 내는 거죠. 그러면은 막 그 눈을 파헤치고 그 속에 있는 뭐 풀을 찾아서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혹독한 추위를 막 죽으면서 버티죠. 그 생존한 애들 중에도. 그러면 또 남으면 그 남은 양들을 가지고 다시 또 유목을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한 우생학입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가 가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죠. 그래서 이런 철저한 실력주의, 능력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자만이 왕이 된다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자는 바로 아주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여러 곳에 씨를 뿌려서 그 좋은 유전자를 퍼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옛날 때 그랬던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단군의 자손이 맞는 거죠. 단군이 뭐 47대인가까지 있었다면서요. 옛날 땐 이렇게 했거든요, 짝짓기를. 오직 왕만이 바로 지배자만이 그 자식을 번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수컷은 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 가지고 비교 언어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라시아 언어와 한국어의 그 언어를 비교함과 동시에 그 문화나 유물을 동시에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